네, 지난 시간까지 데이터 모델링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모델링 개념뿐만 아니라 개념적 모델링과 논리적 모델링, 물리적 모델링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ER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R 모델은요, 데이터 모델링 과정 중에서 개념적 모델에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1976년도 피터 첸이 제안을 했고요. ER 모델은 세상의 사물을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 즉 릴레이션십으로 표현합니다. 첫째, 이 개체와 개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둘째,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계와 관계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넷째로 약한 개체 타입과 식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 표기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ER 모델에서요, 개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개체는요, 엔터티라고 하고요. 개체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닌 이 유무형의 사람 또는 사물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개체는 개체끼리의 서로 관계를 맺고요. 이처럼 개체, 속성, 관계를 규명하는 모델이 ER 모델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8은요, 결혼을 예를 들어서 ER 모델을 설명하고 있고요. 남자라는 객체와 여자라는 객체는 각각 사람이라는 객체이고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관계에서 남자는 남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자는 부인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개체를 정의하고요. 이 개체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개체의 속성을 정의하는 것이 ER 모델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6-9는요, 직원객체와 프로젝트 객체 간의 관계를 ER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직원객체와 프로젝트 객체는요, 1대 n이라는 작업 관계를 맺고 있고요. 개체마다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속성이 있습니다. 직원 개체는요, 이 예를 들면 직원 번호하고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프로젝트는요, 과제 번호와 예산이라는 속성, 애트리뷰트가 있습니다. ER 모델에서 개념적 모델링에서 ER 모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정 데이터 모델이나 DBMS와는 무관하게 설계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즉 ER 모델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어떤 개체를 정의하고요. 개체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속성들을 정의를 하고요. 이 객체와 객체 간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개체는 entity라고 하고요. 개체는 사람, 사물, 장소, 개념, 사건과 같이 정보의 유무형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실체를 말한다고 합니다. 개체는요, 비슷한 속성을 가진 이 개체 타입이라는 것을 구성하며 개체들끼리의 집합을 얻어묶이게 되는 거죠. 개체 집합은요, 공통된 속성들을 가진 개체들의 모임을 의미하고요. 개체 타입은요, 개체 집합의 여러 가지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1에서는요, 축구하는 여자, 축구에 의해 축구의 역사라는 것들은 모두 마당 서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도서들의 하나하나의 개체라고 할 수 있죠. 각각의 도서는 독립된 개체로 존재하게 되고요. 동일한 속성을 가진 개체 집합으로서 묶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모든 개체라는 이 도서라는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동일한 특징은 개체 타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체는요, 어떤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서 분명히 확실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해야만 하는 거죠. 네, 개체 타입을 ER 다이어그램에서 표시하게 된다면요, 개체 타입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직사각형이죠. 개체 타입은 보통 개체라고 부르는 이 강한 개체와 약한 개체 타입이 있는데요. 강한 개체는 다른 개체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개체이고요. 약한 개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반드시 상위 개체, 즉 강한 개체 타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개체 타입입니다. 강한 개체 타입은 그냥 일반적인 직사각형이고요. 약한 개체 타입은 이중 직사각형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개체 타입 이름은 가운데 명칭을 하게 되고요. 개체 타입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표시된다라는 것이 개체 타입을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을 때의 표시 방법입니다. 다음은 애트리뷰트입니다. ER 모델에서 애트리뷰트는요, 속성이라고
되고요. 속성은 개체가 가진 성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축구의 역사라는 도서인 경우에 도서 이름은 축구의 역사고요. 출판사는 굿스포츠, 가격은 8,000원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유한 성질인 거죠. 이처럼 개체가 가진 기본적인 속성을 개체 타입으로 속성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이때 속성은 ER 다이어그램에서 표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타원형, 이렇게 타원형으로 표현이 됩니다. 개체 타입을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경우, 키일 경우에는 속성 이름에 이렇게 밑줄을 긋게 되죠. 이 속성 이름에 밑줄을 긋으면 기어진 애트리뷰트는 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 중 개체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키일 경우에는 이렇게 타원형인 개체 이름의 밑에 밑줄을 긋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서 개체 타입의 속성을 ER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요, 6-11과 같고요. 이렇게 도서 개체 타입의 속성이 도서 이름과 출판사 도서 단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도서 이름이 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속성은 키 속성과 일반적인 속성, 키가 아닌 속성인 일반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6-3은요, ER 다이어그램에서 속성이 유형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속성은 타원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타원의 중앙에 속성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키 속성인 경우에는 타원형의 속성의 키 이름 밑에 밑줄을 긋게 되죠. 다음에 세 번째로 약한 개체는요, 이 키를 갖지 못하고 대신 식별자라는 것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식별자는요, 아래에 점선을 그어서 약한 개체의 식별자로 이해하게 되죠. 약한 개체일 경우에 이렇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밑줄이 그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취미처럼 수영, 자전거 같이 여러 개의 값을 갖는 속성을 다중값 속성이라고 하고요. 이 다중값 속성은 이중타원, 밑줄이 두 개죠. 이렇게 다중 속성을 갖는 경우 이중타원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일값 속성은요, 한 사람이 하나의 값밖에 표시 못하는 것이 단일값 표현이고요. 다중값 표현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위일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학사과정도 따고 석사과정도 딸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다중값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요.
나이와 같이 출생연도로 유도가 가능한 속성을 유도 속성이라고 하고요. 점선의 타원입니다. 반면에 다른 속성 없이 단독으로 저장되는 속성을 저장 속성이라고 하고요. 생년월 출생 연도는 저장 속성이고요. 출생 나이는 유도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속성의 바깥쪽 타원이 점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유도 속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 속성이 있습니다. 네, 주소가 시와 동과 번지로 이루어졌지만 여러 구성으로 구성된 속성을 복합 속성이라고 하고요. 큰 타원 아래 밑줄로 작은 타원들을 연결하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R 모델에서요. 관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ER 모델은요, 개체와 개체 사이의 관계를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관계는요, 개념 개체와 사이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요, 고객이 도서를 구입한다 라고 할 때요, 고객 개체 타입과 도서 개체 타입은 구입한다 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고요. 이런 거죠. 도서와 고객은 구입 또는 주문한다 라는 관계로 연결되고요. 이러한 개체 간의 연관성을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관계 타입은 개체 타입과 개체 타입의 연결 가능한 관계를 정의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관계 집합은요, 관계로 연결된 서로의 집합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6-15가 이렇게 관계와 관계 집합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렇게 관계는 주문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실제로 1번 주문, 2번 주문, 3번 주문이 관계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ER 다이어그램에서 이 관계 타입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관계 타입은요, 마른 목골로 표시가 되고요. 관계 타입의 이름의 중앙에 기호 중앙에 관계 타입의 이름을 표시하게 되는 거죠. 6-16은 세 가지 관계 예를 보여주는 건데요. 도서와 도서 고객은 구매라는 관계가 있고요. 학생하고 학과는 소속이라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강좌는 수강이라는 관계가 있고요. 위와 같이 수강의 경우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수강학기라는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네, 차수에 따른 유형이 있죠. 관계에서는요. 관계 타입은요, 차수와 관계 대응수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관계 집합에 참가하는 엔티티 개체 타입의 숫자를 관계 타입의 디그리 차수라고 하게 되고요. 표 6-5로
디그리의 개수를 n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6-5 같은 경우 1진, 2진, 3진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진은 개체, 한 개의 개체가 이렇게 관계를 하나 맺고 있는 거고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진관계는 개체와 1번 개체와 2번 개체가 서로 관계를 맺는 관계고요. 이진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가 3개의 개체가 어떤 특정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면 삼진관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진관계에는요, recursive relation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 개의 개체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의 개체에서 학생들 간의 멘토링을 맺으면요, 멘토와 멘티, 것이 학생인 거죠. 학생 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 개체는 멘토와 멘티 관계를 가지게 되는 멘토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진은 이 그림처럼 두 가지 개체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것은 이진 관계입니다. 이번에 얘는 학생의 개체와 학과의 개체가 소속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는 이진 관계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삼진 관계는 개체 3개가 하나의 관계를 갖는 경우입니다. 수행이라는 관계는 직원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떤 특정 부품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을 삼진 관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관계 대응수에 따른 관계 타입의 유형입니다. 이 관계에는 대응수가 있고요. 서로가 대응하는 그 관계, 그 개체의 관점에서의 관계죠. 즉, 그림 6-20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사원과 컴퓨터에는 사용이라는 관계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왼쪽 객체, 즉 사원이라는 객체에서는요. 좌측 객체에서 포함된 객체가 우측 객체에 포함된 객체와 1대1로 대응하는 관계죠. 즉 좌측 객체에서 나오는 이 관계의 개수의 수가 우측 객체에서 나오는 그 관계를 맺는 우측 객체에서의 관계의 수가 1대1이라는 것이 이 관계 대응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1대1의 관계가 된다면 관계를 나타내는 이러한 선 위에 이렇게 숫자를 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1대 다 또는 다대일 관계는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관계고요. 한쪽 개체 타입에서 개체 하나가 다른 쪽 개체 타입의 여러 개체와 관계를 맺는 거죠. 즉, 학과와 학생의 관계, 소속이라는 관계 내에서 하나의 학과는요, 왼쪽 학과는 여러 명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즉, 영어 영문과는 정원이 60명이면 60명의 학생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요. 컴퓨터과학 쪽은 정원이 20명이라고 하면 20명의 저희 학생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생과 그 학과의 소속 관계를 보면 하나의 학과에서는 여러 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어서 1대1 관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수로 표현된 이러한 것이 이 학과일 경우에는 그 본인이 속한 객체가 아닌 상대방 객체에 n을 써준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n을 표현하는 것이 학과가 아닌 이 학교 쪽 학생 쪽에 표시한다는 점은 하나의 학과에 n명의 관계가 있지만 학생 쪽에 표현하는 이유는 뭐 특정한 이론적인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보편적으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약속이 되어 있다. 그 약속대로 표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M 대 N 관계입니다. 이 각 객체 타입들이요. 타입의 객체가 서로 임의 개수로 서로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학생과 강좌 수의 수강관계를 살펴보면요. 한 학생은 여러 개의 강좌를 수강할 수 있죠. 그래서 M의 형태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강좌는요. 여러 학생들로부터 수강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대다 M 대 N 관계라고 관계 타입을 관계 대응수로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대응수에서요 최소값 값, 최대값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관계 대응수가 1대1, 1대 n, m 대 n에서 1과 n과 m은 각 객체가 관계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요. 이하 다이어그램에서는요. 대응수 이외의 최소값과 이 최대값을 가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요. 미니멈 값이 0이라는 경우에는 관계에 참여하는 개체의 수가 0개 이상이므로 반드시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이고요. 맥스 값이 10인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의 객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6-24처럼요. 학과와 학생 간의 관계에 예를 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관계대응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가로치고 표현하는 것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 학과와 학생은 1대 n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즉 하나의 학과에 여러 명의 학생이 소속할 수가 있다는 거죠. 관계 대응의 대응수는 1이 학과 쪽에 표시되고 있고요. n이 학생 쪽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관계 대응수를 처음 표시할 때 각 개체의 관점에서 관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횟수를 적는데 이제 학과 관점에서 학생이 소속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횟수는 0부터 최대 아스타까지라고 하면요. 학생이 학과에 소속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고요. 학생은 하나의 학과에 표시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1대1로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1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학생은 한 개 그 학과에만 표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표시되는 의미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요. 관계 대응수는 이렇게 상대편의 객체에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은 본인이 속해 있는 객체의 아래쪽에 표시한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왜 저래 쟤. 네, 지금까지 이 객체 타입과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속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ER 모델은 객체와 관계, 그다음 속성 값을 에 대한 관계를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관계 대응수에 따라서 그리고 관계 타입의 유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두 번째 시간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